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이거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3년 됐나요? 애플이 애플카 만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애플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 거야, 그럼? 카플레이 만드는 거예요. 카플레이로 모든 차에 깔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그럴만한데? 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럴만하죠. 아이폰은 1억 대가 팔리는데, 자동차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기껏 해봐야 100만 대. 보통의 자동차들은 20만 대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 아이폰의 0.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모든 차들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그럼 규모의 경제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애플 카플레이 현대기아차를 배경으로 해서 나와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포르쉐 마칸 EV고요. 이게 에스턴 마틴 DB12입니다. 인테리어 정말 멋지죠. 근데 이 인테리어 와 멋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 뭐가 나오는지 요걸 보셔야죠. 놀라운 점은 이게 둘 다 카플레이라는 거잖아요. 둘 다 카플레이인데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지금 에스턴 마틴을 한번 보죠. 에스턴 마틴을 보면 계기판의 계기가 딱 에스턴 마틴 계기판이야. 에스턴 마틴 계기판 옛날부터 아마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에스턴 마틴은 이 계기판이 정말 멋집니다. 동그라미 두 개가 딱 있고 속도계가 330km까지 써 있는 것. 이게 에스턴 마틴 계기판의 특징이에요. 엄청나게 촘촘해. 그리고 거기 바늘이 진짜 멋있는 게 지나가. 한 20년 전에 에스턴 마틴도 계기판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온 그 에스턴 마틴 특유의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에는 이렇게 플레이되고 있는 음악의 앨범 아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오, 이건 너무 에스턴 마틴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요거는 좀 지금 봤을 때 공조장치 조절하는 스위치가 옆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플 카플레이가 공조장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도가 있는데 그 공조장치가 지도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잖아.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불편해 보여요. 에스턴 마틴은 미래에도 이 정도인가? 포르쉐 마칸 EV는 전혀 다릅니다. 마칸 EV의 인테리어를 보면 훨씬 좋네요. 계기판 3개의 링을 갖고 있는 마칸 특유의 3링 요걸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디지털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계기판 배경을 잘 보면요, 하운드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체크무늬를 쓰고 있습니다. 포르쉐라고 하면 356대부터 시트에 이 하운드투스를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인테리어에 매치되도록 계기판에 있는 배경을 다 하운드투스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칸 EV 센터 디스플레이 세로형이네요. 포르쉐 처음으로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상당히 넓어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아요. 1단의 카플레이 아이콘들을 딱 띄우고,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아이콘들 밑에 쭈르륵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밑에 있네요. 턴 바이 턴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화 중이라서 여기 전화 통화하고 있는 상대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장치 터치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카플레이로 지원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보기 너무 힘들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계기판도 내비게이션으로 바뀔 수 있고 카플레이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도 내비게이션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수석만을 위한 디스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날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듀얼 모니터의 이쪽에다가 좀 덜 중요한 걸 깔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 있게, 그리고 조수석에서 실제로 터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듀얼 모니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시원하고 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데요. 아이콘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첨단 이미지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르쉐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거 마칸 EV 요번에 나오는 그 모델은 아니고요. 마칸 EV 요번에 나오는 모델은 이미 실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긴 한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으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수석 디스플레이 하나 있는데 조수석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로 요번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플 카플레이는 뭐를 보여주는 건가? 아마도 조감도? 근데 포르쉐 마크랑 포르쉐 핸들이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썼다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마카는 지금 EV가 나오면서 풀 체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의 포르쉐 인터페이스로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번에 인터페이스를 첫 번째로 장착하는 차는 어떤 차가 될까? 아마도 카이엔이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했으니까 또 2년 정도 후면 신모델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카이엔 EV로 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 박스터도 있고 911도 요번에 풀체인지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조만간 이런 모습의 포르쉐를 보지 않을까. 어쨌든 포르쉐 배지 달았으니까 애플이 그냥 막 만든 건 아닐 거고 포르쉐와 어떤 식으로든 공유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뭔가 포르쉐와 관계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두 개의 차가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이 차는 포르쉐적이고 저 차는 에스턴 마틴적이다 라는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죠. 테마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기존 카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기존 카플레이는 지금 현대차에 붙여도 이렇게 되고 BMW에 붙여도 이렇게 되고 페라리에 붙여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모든 차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전환되는 것도 요만큼 뿐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커도 요만큼, 작아도 요만큼. 야,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들죠. 기존 카플레이는 기능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플레이를 쓰는 가장 중요한 용도가 지도였는데, 근데 이 지도가 핀치 줌이 안 돼. 두 손가락 벌려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거, 이게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이 애플은 핀치 줌을 창조한 회사잖아요. 핀치가 뭐야, 핀치, 이게 꼬집는 거잖아. 꼬집어서 줌을 한다, 요거 말 자체가 없었어. 이게 애플의 아이폰 나오면서 처음으로 도입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스크롤할 때 이렇게 바운스백 되는 거,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 이것도 애플 특허입니다. 애플이 정말 위대한 발명을 여러 가지로 한 거죠. 이 핀치 줌을 창조한 게 애플인데, 근데 카플레이는 핀치 줌이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터치하고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눌러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만든 건 이유가 있긴 합니다. 기존의 카플레이를 보면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차에 똑같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작동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차 중에는 디스플레이가 작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 작동돼야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작은 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큰 차에서는 아이콘이 되게 큰 거야. 작은 차를 기준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면이 또 선명한 차도 있고 뿌연 차도 있잖아요. 화면이 뿌여서 제대로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는 차, 그런 차를 기준으로 잘 보이게. 그래서 카플레이 아이콘 보면 크고 알록달록하고 지나치게 화려하죠. 자동차 인테리어하고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핀치 투 줌 이런 걸 하려면 그럼 손가락 두 개가 화면에 올라가야 되죠.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2007년에 아이폰이 최초의 멀티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2007년 이전은 그럼 뭔가 멀티터치가 아니라 원터치만 됐어요. 좌표를 찍으면 한 군데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터치를 2007년에 만들고서 그게 대중화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멀티터치가 되는 자동차가 나온 건 한참 뒤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BMW 3 시리즈를 샀습니다. 그때 화면 터치 어떻게 됐나? 안 됐어요. 아예 화면 터치가 안 됐습니다. 다이얼로 돌려서 했어야 됐어. 아니 왜 터치가 안 돼요? BMW 말은 터치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우린 이렇게 했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로부터 한 5년 6년 지나도록 화면 터치가 전혀 안 됐습니다. 물론 화면 터치 되는 차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 터치는 역시나 한 개 포인트씩 터치되는 거. 두 개 클릭이 애초에 안 되니까 멀티터치를 지원을 못했죠. BMW 한 2015년이나 돼서야 멀티터치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기본적으로 좀 너무해요. 이게 뭐 안전을 위한다 이런 명목 아래서 발전을 그냥 안 한 겁니다. 경쟁 안 하니까. 아니 우린 벤츠인데? 우린 BMW인데? 우리가 뭐 너네 현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미국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동차 회사들 놔둬도 망하는 회사, 그 회사를 뭐하러 따라해? 뭐 이런 식으로 독일 회사는 독일 회사대로 발전 안 하고 미국 회사는 미국 회사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다들 발전을 거의 안 했던 거예요.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기능 제공해줘도 다른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 테슬라를 비웃었습니다. 차에서 누가 동영상 본다고 동영상 플레이를 차에다 달아? 쓸데없는 짓 하네. 컴퓨팅 파워가 차에 뭐가 필요해? 차에다 카메라를 왜 그렇게 많이 달아?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비웃었죠. 테슬라가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따라와서 테슬라 못지않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당연히 동영상 되고 당연히 멀티터치 되고 모든 것들이 됩니다. 여튼 카플레이가 처음 나온 거 2014년이잖아요. 2014년 그때 사실 저도 발표 현장에 갔었습니다. 처음 카플레이 지원한 것은 엉뚱하게도 페라리 FF였어요. 그래서 저는 카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페라리를 전시하는 데 가서 카플레이를 보여달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조수석에 앉고 요 운전석에 카플레이 책임자가 앉아서 카플레이를 일일이 시연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게 야, 이게 왜 유선이야? 무선으로 돼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유선이 좋은 거야. 아니 무선이 좋지 않아? 넙
이러시더라고요. 하여간에 이 애플의 이 고집이라는 건 아무튼 이분 나중에 애플에서 카플레이 발표하는 임원이 됐습니다. 애플 쇼에서 이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팀쿡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카플레이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2015년 이후에 멀티터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차량의 대부분이 멀티터치가 안 됐습니다. 핀치 줌을 할 수 없었고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라고 있는 거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차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 핀치 줌 다 안 됐으니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눌렀어야 됐으니까 이게 뭐 당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카플레이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자동차들이 다 핀치 줌을 지원하고 다 멀티터치를 지원하게 됐는데 근데 카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럼 기존의 그 차들 버려? 이 차들은 멀티터치가 안 되잖아요. 카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차가 공통으로 똑같이 쓴다 이런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핀치줌이 되는 차라도 핀치줌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악의 자동차에다 기준으로 만들고 모든 차를 똑같이 한다. 이게 발목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바뀌는 카플레이 차마다 다르게 최신 차는 최신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낡은 차는 낡은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카플레이가 뭔지는 대부분 아시죠? 근데 모든 걸 알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카플레이라는 건 뭐냐? 카플레이라는 건 아이폰을 차에다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거 어디다 연결하는 거냐? 차에 있는 AVN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헤드 유닛에다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원래부터 헤드 유닛에 박혀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서드 파티에 있는 AVN들도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니, 소니니, 클라리온이니, 인피니티니 이런 등등등의 회사에서 이 AVN 헤드 유닛이 나와요. 이 헤드 유닛을 갖다 바꿔서 거기다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지도를 지원하는 서비스니까 그리고 이 AVN들이 이 카플레이를 지원하게 되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AVN을 넣고 오디오 튜닝이나 비디오 튜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튜닝하기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AVN들은 자동차의 기본 기능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나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조장치 같은 게 별도의 버튼으로 있지 않잖아요. 헤드 유닛 안에 공조장치 버튼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디스플레이에서 터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간 차들은 오디오 헤드 유닛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플레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카플레이도 온도를 조절하려면 나와서 조절하고 그리고 카플레이를 사용하려면 다시 카플레이에 들어가서 조절하고 와 이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카플레이는 단순히 디스플레이나 오디오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공조장치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게다가 무려 계기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계기판을 애플한테 넘겨줘? 이게 되나? 근데 해야죠. 계기판 가운데 앨범 아트도 띄워야 되고 레이아웃도 바꿔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여기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까지 카플레이로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카플레이에 넘겨줘야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카플레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까지는 카플레이가 단순히 음악 플레이어, 지도화면 이런 걸 미러링하는 디스플레이 하나만 사용하는 그런 장치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차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카플레이가 도맡아서 다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애플은 애플카를 만드는 대신에 차는 너네가 만들고 그리고 작동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그거 우리가 다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자동차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원격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는 현대 앱으로 뭐 시동을 켜놓는다거나 기아는 기아 앱으로 언락을 한다거나 BMW는 BMW에서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카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그 많은 것들을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될 걸로 기대됩니다. 현대 앱이나 BMW 앱이나 기아 앱이나 사용해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좀 잘못돼 있어요. 에러가 너무 많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서드파티 앱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지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특히 자동차 회사들 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너무나 드물었죠. 자동차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앱스토어를 만들었어요. 이런 회사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앱스토어에 뭐가 들어있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대부분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EV9을 이번에 뽑았는데 EV9의 앱스토어에는 앞쪽에 디지털 라이팅 패턴 하나 있고요. 그리고 R스파스라고 해서 원격 주차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도 사실 새로운 앱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걸 그냥 안 팔고 따로 스토어에다 넣어놓은 정도 이 정도의 차이예요. 이게 뭐야? 서드파티는 아무도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앱을 만드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지금 도요타 코롤라거든요. 도요타 코롤라 가장 저렴한 모델은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완전 싸구려부터 어느 정도 고급차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은 차인데, 근데 이 코롤라 몇 대 팔렸냐? 99만 대 팔렸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 투싼입니다. 전 세계에서 50만 대 팔렸어요. 세계 10위. 세계 10위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그게 50만 대. 그러면 애플 아이폰은 얼마나 팔렸냐? 이 아이폰은 1년에 1억 대가 팔립니다. 안드로이드 폰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안드로이드 폰 다 합치면 10억 대는 될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서드파티 개발자들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앱을 만들어서 1억 대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다가 뿌려야지. 1억 대랑 50만 대는 0.5%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0.5%짜리 자동차용 앱을 누가 만들겠어? 소프트웨어 몇 개나 팔겠다고. 그래서 자동차용 앱은 안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카플레이는 어때요? 일단 만들고 나면 모든 차에 다 똑같이 작동하잖아요. 애플 지도에 있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당연히 최고로 만들 수 있죠. 오디오 플레이어 당연히 멋지게, 동영상 플레이어 아주 훌륭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동차용 속도계, 온도계, G센서 이런 것들도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위치 정보를 폰이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만 독특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거나 일기장을 만든다거나, 야 오늘 나 200km 돌파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앱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자동차에서 페북을 하거나 인스타 하거나 이러다 사고 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인스타 하다 사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기존까지 SNS, 커뮤니티 이건 다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자동차용 커뮤니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동차용 커뮤니티는 글 기반이어서는 안 되죠. 말 기반이어야 되죠. 음성 기반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빌트인 캠 같은 거 이용해서 나 이런 멋진 데 왔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포스팅하고, 와 앞에서 개념 없는 차 있었음 뭐 이러면서 이거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럼 졸음운전도 좀 막아줄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는 소셜미디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했죠. 연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지금 자동차 한 대가 50만 대밖에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연간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를 보면 7천만 대가 넘습니다. 7천만 대가 넘으면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일적인 환경을 만들고 나면 서드파티에서 거기 걸맞는 수많은 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애플카 진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애플카라는 건 현대가 만든다, 기아가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진영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 진영 가만히 있냐? 난 안드로이드 쓰는데 무슨 애플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진영도 뭐 대단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뭐냐면 자동차 자체에 안드로이드를 까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동차에 깔고 이게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차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공통적인 OS를 자동차들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도록 하면 되지.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그게 답이라는 거죠. 나도 안드로이드 오토 쓰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던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이름이 너무 같아서 혼동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앱이 폰에 깔리고 그것과 자동차가 연결돼서 폰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 애플 카플레이와 마찬가지죠.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OS를 자동차에 까는 거예요. 앱도 자동차에 직접 까는 거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위에서는 카플레이 연결성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오토의 연결성도 제공해서 카플레이 같은 것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위에서 작동되도록 하겠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폴스타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데서 팀의 모토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잖아요. 어떻게 빠르게 모든 차에다가 다 깔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덕분이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지파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렌터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 이지파크라는 게 있어야 내 차를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길가에 있는 코인 주차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고장도 많이 나 있어서 다들 폰에다가 이지파크라는 거 깔아서 쓰는데, 폴스타2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 이지파크를 기본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 공간을 나서면 저절로 차에서 페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차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곳에 호환되고 이런 것들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굳이 폰이 없어도 되니까 르노 GM, 볼보, 폴스타 이런 곳에서 다 지원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 세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플레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선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카플레이가 안 되는 차를 미국 시장에 팔겠다?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 카플레이 안 되는 차는 아예 안 팔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그런 정도로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근데 이 카플레이 발표 자료를 보면요, 여기 여러 브랜드들이 다 파트너다 이렇게 파트너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외로 현대 기아가 파트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현대 기아 굉장히 IT에 앞장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기아 입장은 IT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애플하고 손잡아서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전체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하는데 굳이 이걸 애플한테 다 떠넘겨서 우리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앞서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당연합니다. 잘하는 회사니까 자신감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요즘 현대기아 인터페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작동 방식도 답답하지만 요즘 들어서 카페이다 뭐다 해서 지문인식을 갖고서 뭐를 하는 거, 이거 너무 엉뚱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카페이, 제네시스 카페이, 기아 카페이, 이름도 각 브랜드가 따로 쓰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죠. 기아 다 해봐야 몇 대, 현대 다 해봐야 몇 대야. 이거 몇 대 되지도 않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정말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3분의 1로 나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특정 브랜드만 위한 시스템을 만들 게 아니라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써야지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겠죠. 지금 새로운 카플레이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선택권을 준다는 거, 이건 좀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운전자가 뭘 선택할지 이 카플레이와 경쟁에서 이기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만약에 지면 그러면 과감하게 전환하는 이런 용단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